한 주간 있었던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계약할 걸, 신혼부부 집 보러 갔다가 뒤늦은 후에,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습니다. 뭐냐면 이제 신축이 입주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전세가가 쭉 빠지고, 전세가 빠지면서 매매가도 같이 막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과거의 패턴이었는데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신축 선호도도 많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똘똘한 한 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이 분위기이기도 하고, 돈이 뭔가 계속 좋은 거 하나 이런 걸로 막 쏠려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같은 것도, 원래 이게 전세가 좀 신축이 입주할 때는 그 공실들이 막 수백 채, 수천 채가 공급이 되는 거니까 보통은 아예 안 들어가면 저 옆에 구축 갈게요 하면서 이 전세도 같이 좀 빠지고 막 해야 되는데, 저기 구축 갈 바에는 그냥 전세 살자. 그리고 이제 이 신축들 들어올 때 보통 이제 전세 주고 갭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나중에 들어와야지 하는 분들도, 이번에 신축 들어가서 나도 살고 싶어요 하면서 초기 입주율도 좀 높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주장 때 조금 뭐 눈치 보기 하던 분들이 타이밍 놓치고, 이거 뭐 별 의미가 없네 하고 후회한다, 뭐 이런 기사인 겁니다. 자, 전세가 또 전국서 터져 나오는 세입자 한숨소리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세입자 한숨소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전세가 좀 상승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부동산 114에서 제공한 데이터지만 지금 5월 4주차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수도권이 확실히 좀 높죠. 수도권이 좀 높고 나머지 지역들도 전반적인 상승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52주니까 52주를 단순히 곱하기를 하면은 지금 이 상승률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겠죠. 0.3에 52주를 단순 곱하면 지금 3, 5, 15,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년에 전세가가 15%가 올라간다? 그럼 2년이면 30%가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전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도 상승하는 분위기죠. 지금 뭐 DSR 3단계라고 해서 좀 대출도 조금 덜 나온다고 하죠. 여러 가지 막 그런 걱정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집을 사러 다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막상 집을 살라고 해도 다들 똘똘한 한 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좋은 동네만 봐요. 좋은 동네에서도 좋은 단지만 봅니다. 옆 단지가 훨씬 싼데도 저기는 안 가. 저기 뭐 구축에다가 뭐 재건축도 뭐 안 될 것 같고 의미 없어. 나는 차라리 웃돈을 더 주더라도 똘똘한 거 사야 돼. 이게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면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고, 매물도 나왔다가 계좌가 안 나오고 계속 보류되고, 그 앉은 자리에서 막 3천 올라가고 5천 올라가고, 이런 매도자 우위 시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조급해지죠. 사람들이 더 조급해지고, 갔더니 뭐 중개사들이 막 북적북적해요. 그 사무소가 막 북적북적하고 한 번에 세 팀이 같이 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내가 보려고 했는데 그 집주인이 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 계약 대기 중이에요. 이런 물건들도 막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더 급한 거야. 그래서 집 본 날 바로 계약한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여기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에요. 6월 대선 후에 집값 방향은 어떻게 될까? 공급 부족, 금리 인하, 서울 집값 오를 것, 뭐 이런 전망들을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러 가는 분들도 마음이 급하고, 막상 갔더니 매물 들어가니까 더 조급해지고, 거기다가 금리 내려가기 전에, 대선 끝나기 전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되는 느낌이 드는 지역들이 많다라고 제가 보여요. 자, 대통령 바뀌면 집값 오를까? 지난 20년 중에 집값 가장 오른 거는 이때였다라고 하는데, 이 기사를 보면은 이제 그 정권별로 집값 상승률을 이제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렇게 이제 정부들의 집값 상승률을 그래프, 차트로 만들어 놓은 건데, 김대중 정부는 아무래도 IMF 직후에 정권을 이제 받은 거기 때문에 집값이 훅 빠진 상태에서 이제 인수를 한 거죠. 새로 정권을.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경제 살리기 들어가고 뭐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집값이 또 바로 또 회복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했다고 이제 차트상에 나오지만 엄청 빠진 게 회복한 거고, 본격적인 상승은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때도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가지고 버블 세븐 얘기 나오면서 이때도 똑같이 똘똘한 한 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요때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반값 아파트 분양, 뭐 이런 거, 토지 임대부 분양, 뭐 이런 것들 막 세곡동, 내곡동 막 개발하고 막 공급 쏟아내고 다주택 규제 풀고 하면서 지방으로 막 돈들이 가고, 서울에 미분양들 막 터지기 시작하고,
하면서 집값이 좀 안정됐다가 이제 13년, 14년 저점을 찍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 그 16년, 17년 요때 그 겨울에 박근혜 정부도 집값 규제를 시작합니다. 그때 규제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탄핵을 당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다주택 규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똘똘한 한 채 정책을 펼치면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고금리 폭등기를 맞으면서 윤석열 정부 때 쭉 빠졌다가 다시 조금 회복하던 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대선 이후에는 집값이 또 과거처럼 뭐 올라가는 건지 또 내려가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은데 큰 틀에서는 지금 또 금리 인하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 살리기도 해야 되고 돈도 막 풀어야 되고 하는 상태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상승에 베팅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토어제도 130억 신고가,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정부 다음 카드는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여론이 지금 안 좋아요. 여론이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서울에 특히 이제 고가 아파트라고 부르는 뭐 압구정, 한남동 이런 데는 지금 평당 1억이 뭡니까? 지금 평당 2억을 넘어가려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곳입니다. 반포는 신축이라서 2억인데 여기는 신축도 아닌데 2억이에요. 막 2억이 넘어가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가 도대체 얼마까지 가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은 당연히 박탈감도 커지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저기가 저렇게 비싼데 세금을 이거밖에 안 내?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올 것이고 야 저기는 뭐 순식간에 몇 억이 올랐어? 야 나는 지금 뭐 한 달에 몇백 벌지도 못하는데? 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게 되면은 정부도 이 여론의 불안을 가만히 놔둘 수는 없다. 그럼 당연히 다음 정부가 뭐 어디가 되든지 간에 규제책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분위기가 이 군불대는 게 장난이 아니다. 자,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시 규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 이거는 지난번 그 토어제를 재지정할 때도 아예 그 보도자료에 명시를 했습니다. 지역도 아예 딱 찍었어요. 뭐 마포, 성동 이런데 니네들 지금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아예 보도자료에 있어요. 다음 지역은 거기다라고 아예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뭐 과천 지금 상승률 1위죠. 이런 곳들이 지금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아 저거 사야 돼라고 하는데 조금 지나면 그런 곳들을 아마 규제를 하려고 지금 정부에서도 보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는. 근데 이게 지금 대선 시즌이라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겠죠. 자, DSR 막차 수요의 토어제 풍선 효과까지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막 단독 기사들도 막 나오고 했었는데 후속 기사가 안 나와서 지금 뭐 확실하진 않지만 토어제를 추가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곳들, 뭐 규제 지역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정부 안에서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전세 연장할게요. 10집 중에 7집이 증액갱신했다. 그래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2+2를 쓰고 있는데 그 2+2를 쓰는 계약갱신을 할 때 증액을 하는 집들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역전세에 극심했던 시기가 2022년, 2023년 그 2년간 그 계약을 했을 때인데 그때 계약한 분들이 2024년, 2025년 이때 다시 계약갱신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이에 지금 전세가 좀 올랐어요. 꽤 많이 오른 곳들도 있고 그러면 증액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자체가 전세가 상승했다라고 말하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 역전세 이후에 지금 전세가 계속 상승세인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더 많이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세가는 아무래도 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4기 신도시 대선 공약 꺼내들었는데 초비상 걸렸다.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도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지금 하남 교산도 그렇고 창릉도 그렇고 예전에 이 문화재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여기 문화재들이 많다. 특히 하남 쪽은 그 백제 수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뭐 몽촌토성부터 해가지고 송파 하남 쪽, 이 강동 쪽은 뭐 땅 파면 문화재다. 라는 얘기 나오는 지역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또 교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창릉에서도 뭐 문화재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3기 신도시들도 지금 지연 사유들이 막 생기고 있는데 3기도 안 되는데 4기 얘기도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미래 공급도 해야 되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공급 자체가 잘 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현실 외면한 공급의 공연불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4기 신도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뭐 연 20만 가구씩 청년 신혼부부들 뭐 가구를 뭐 공급하겠다. 뭐 다른 거랑 또 별개로 10만 가구도 공급하고 이건 또 이거대로 공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공급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디다 지을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말만 좋지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공급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또 GTX는 또 확대 공약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TX라는 거는 또 이제 수도권 위주로 아무래도 좀 돌아가는 거죠. 물론 이제 지방에도 광역철도를 놓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지금 가장 유력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의 대선 후보가 둘 다 경기도지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어쨌든 정치 기반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야 뭐 할 거 없이 대선 이후에 GTX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GTX 관련된 곳들도 당연히 좀 호재의 바람이 좀 생기긴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을 좀 공급하고 건설 경기도 살리고 해야 되면 SOC 산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깔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GTX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표심을 얻기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런 거대로 또 지금 뭐랄까요? 호재로 아마 작동할 확률이 높고요. 공급은 또 생각보다 안 될 것이고 경제 살리게 한다고 또 금리는 또 낮출 것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예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집 사러 돌아다니는 분들은 마음이 엄청 조급해가지고 막 웃돈 주고 사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5월에 기준금리 인하한다는데 하반기 건설 경기는 돌아올까? 그러니까 지금 건설 경기가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GDP 깎아먹는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가 이 건설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GDP를 많이 깎아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건설 경기 살려야 되겠다라는 게 정치권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이제 시각이고 그럼 이거 어떻게 살릴 것인가? 금리는 내려가고 그러면은 이제 주택 공급 대책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택들 공급을 현실적으로 빨리 아파트는 못 하니까 뭐 다른 것들을 뭐 이제 하면서 연초에 나왔던 뭐 빌라 무제한 매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짓기만 해. 뭐 LH에서 다 사줄게. 뭐 이런 것들도 뭐 다시 한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 아마 최근의 트렌드랑은 약간 다른 부동산 트렌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여기가 집값 싸지긴 했는데 거래 뚝 끊긴 노도강 사도 될까? 그러니까 지금 똘똘한 한 채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외곽 지역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급지라고 불리는 곳들 있잖아요. 상대적 하급지. 이런 곳들은 지금 뭐 분위기가 아직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분들도 걱정이 많아요. 이거 팔고 지금이라도 뭐 강남 사야 되나요? 뭐 지금이라도 빨리 뭐 서울 도심지로 가야 되나요?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짧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은 결국에 내가 저점에 팔고 회복할 때는 또 놓치고 나는 또 고점에 가서 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너무 급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요건 좀 답답해서 가져온 건데 신혼부부가 원베일리 살 기회 행복주택에 당첨되려면 그러니까 원베일리는 지금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비싼 평당가를 자랑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신혼부부가 그것도 행복주택에 사는 게 여러분들은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몇 명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게 맞나요? 막 20년씩 살게 해주고 시세보다 싸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부가 거기에 살면 누군가는 행복하겠지. 소수는 행복하겠지만 그 몇 명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너무 많은 그 자원이 소모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데 사는 사람 자체가 뭐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행복주택들이 이제 여기 이제 작동을 하는데 여기에 이 당첨이 되려면 또 이제 그 가점을 모으거든요. 거기도 가점을 모아보면은 결국에 그 동네에 오래 산 사람들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막상 복지 혜택으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서초에 강남에 한 30년 산 부부들끼리 결혼을 해야 또 이런 행복주택도 당첨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로얄층 그리고 뭐 한강뷰 뭐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임대를 다 넣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신 버전의 기사로는 야, 그거 막 한강 뷰 나오는 데다 임대 넣는 거는 그건 좀 과한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유도리 있게 적절하게 적용해라 라고 말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임대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 조합원들의 그 자산을 일부
이제 서울시라고 해야 되겠죠. SH나 이런 데에다가 주고 거기를 이제 저가로 이제 임대를 준다는 개념인데 이 소유권이 SH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강뷰 나오는 데다가 임대동을 넣으라는 거는 복지가 아니고 SH가 자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걸 쓰는 거라고 저는 보이는 거죠. 왜 SH 우리한테 나쁜 동호수를 주냐? 우리한테 좋은 동호수를 줘라. 그러니까 임대는 약간 그 곁가지고 사실 더 좋은 동호수를 나를 달라는 거죠. 서울시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취지가 이제 무색해졌어요. 그러니까 원베일리에 신혼집을 왜 줘야 되냐고.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베일리 그 40억, 50억 하는 아파트에 복지 혜택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차라리 그거를 뭐 기부 체납을 현금으로 받든지 해서 그걸로 지금 노후화된 빌라 같은 것들 싹 리모델링 해주고 아니면 그런 거 다 매입을 해가지고 다 고쳐서 진짜 그 10,000원 빌라 있잖아요. 10,000원짜리 뭐 임대료 10,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뭐 한 500명, 1,000명 이렇게 제공을 해서 거꾸로 지금 결혼하고 싶은데 집이 없어가지고 우리 조금 더 번듯하게 모아서 결혼합시다. 라고 말하는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부부들한테 한 4년 정도 아이 낳고 뭐 애 2돌 정도까지는 확실히 살 수 있게 뭐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뭐 초고가 아파트에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돌린다 한들 거기에 몇 명이나 산다고 이걸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렇게 계속 뭔가 임대를 넣고 뭐 한강뷰를 달라, 뭐 로얄동을 달라, 뭐 고층도 우리를 줘라 이렇게 하니까 조합에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또 싸우고. 근데 인허가권자인 뭐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또 안 해주고. 이러니까 공급은 공급대로 안 되고. 혜택은 또 소수만 보고.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 라는 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조금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을 위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이게 누구를 위하는 걸까라고 보면은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다 각자 자기 그 이권이 또 여기 걸려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서울에 자가로 살려면 10억 있어야 된다. 빌라 포함 주택 평균 매매가가 최고치를 찍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약간 통계의 착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평균 매매가잖아요. 평균 매매가. 그러니까 평균 매매가라는 거는 강남이 거래가 많이 되면은 평균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고 싼 동네가 많이 거래가 되면 평균 매매가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가 거래가 많이 되고 소위 말하는 뭐 노도강이 거래가 많이 되는데 강남은 거래가 덜 되면 평균 매매가는 좀 내려가는 거죠. 물론 아무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뿌려져서 흩뿌려져서 거래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집값이 올랐다라는 통계로 쓸 수는 있지만 지금 똘똘한 한 채가 엄청 강력하죠. 최근에는 토어제가 풀리면서 강남 3구의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 매매가도 좀 막 치솟는 그런 요인이 있긴 있었다라고 보면은 되겠죠. 이거랑 똑같은 게 분양가입니다. 평균 분양가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평균 분양가가 막 내려가기도 해요. 그럼 그게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강남에서 분양 많이 하면 평균 분양가가 확 올라갑니다. 근데 강남에서 분양 안 하면 평균 분양가가 확 내려가요. 그럼 평균 분양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뭐 분양가가 싸진 거냐? 그것도 아니고요. 평균 분양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전국의 분양가가 올라간 거냐? 뭐 그런 것도 아니다. 결국에 동네마다 어떤 그 쏠림 현상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평균이라는 거는 좀 착시의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자 동네로 둔갑한 신축 단지들, 무리한 지명 마케팅 논란 뭐 이런 기사들도 좀 있는데 이게 그 요즘에 마곡도 지금 계속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동도 계속 넓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목동이 아닌데 목동이 이름이 들어가는 단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마곡이 아닌데 마곡이 들어가는 단지들이 막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뭐 서반포도 마찬가지고. 한남 하이츠가 있거든요. 한남 하이츠.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옥수에 있거든요. 옥수. 그러니까 이게 성동구이기도 하고 한남동은 이제 용산이니까. 그래서 왜 얘네가 한남을 쓰냐 뭐 이러면서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 한남 하이츠는 원래 이름이 한남 하이츠야. 여기 있거든요. 한남더일 바로 요 길 하나 건너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한남 하이츠로 이름을 지어 놓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거니까 한남이라는 거를 써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면 압구정 그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거라 얘는 약간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해서 재밌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원래 한남 하이츠니까 한남 더원 이렇게 지어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지. 한남동 바로 옆이기도 하고 원래 이름도 한남이니까. 근데 여기가 아니라 이제 목동이라든지 뭐 마곡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궁 쪽으로 가면은 우리 경복궁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뭐 제가 특정하게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무슨 궁 뭐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무슨 궁이라고 써 있길래 뭐야 되게 광화문 뭐 이쪽에 가깝나라고 보면은 엄청 멀어. 엄청 멀리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명으로 약간 그 동네의 입지를 약간 좀 다르게 느끼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요즘에 좀 많거든요. 근데 뭐 그걸 뭐 무조건 비난할 수 있나? 라고 좀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물론 이게 뭐 마케팅의 일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건 또 기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